네, 이번 시간에는 8장 차가감 납부세액하고 납부 절차, 신고 절차인데 이 부분은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이제 중요한 거니까 잘 보시고 일단 소득세나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신고 절차 부분들은 다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게 있어요. 가산세라고 해서 이제 공통적인 가산세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면서 이제 어떻게 공부할지 알려드릴 테니까 먼저 이제 차가감 납부세액인데 계산 구조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매출세액을 배웠고 그 중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게 되면 이게 납부세액이었어요. 납부세액이고 보통 이게 납부세액으로 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밑에 이제 추가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이제 마이너스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액공제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적용하는 게 오른쪽에 나오는 신용카드 매출점포 발행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 그거 간단히 설명하면서 이제 설명할 거고, 그러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전자신고하면 세액공제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 있고, 하나는 예정신고 미 환급세액이라는 게 하나 있고, 이건 여기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정 고지된 우리 예정 고지세액이라고 해서 예정 고지 납부 미리 한 거 있죠. 얘랑 차이점이 뭐냐면 예정 고지세액은 이제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은 우리가 예정 신고 때 신고를 안 하니까 고지서를 나와서 미리 낸 거고, 법인은 예정 신고 때 신고를 했는데 환급이었대요. 환급은 예정 때 안 해줘요. 확정 때만 해줄 거기 때문에 예정 신고 때 미환급된 거는 이제 확정 신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에 가산세를 더하게 되면 가산세는 따로 제가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지방소비세 차감 전 차감함이라고 해서 이제 89%만큼 이제 계산하는 거를 지방세 차감 이제 후로 계산되는데 어차피 이게 차감 납부세액이에요. 그래서 차감 납부할 세액이고, 이거를 국세와 지방세가 이제 89%랑 11%로 나눠 갖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나눠 갖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간단하게 요거 내용들 보시고 이제 환급이라는 개념도 공부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특이한 이제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갈 테니까 일단 계산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나오면 환급이 나와요. 나올 수 있으니까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 페이지에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신용카드는 신카라고 써요. 그래서 이건 발행세액 공제인데 이것도 앞에서 간단히 한번 했어요. 이건 누구냐면 이거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긴 한데 안 되는 사업자가 있어요. 제외되는 사업자 대상인데 법인은 안 돼요. 법인은 이게 안 되고 10억 이상 개인 사업자, 개인도 제외예요. 그래서 우리 공급가액이 이제 10억 원이 넘어가는 개인 사업자들도 안 해준대요. 그래서 그 이외 개인 사업자들만 해주겠죠. 그래서 해줄 거고, 둘 중에 작은 금액인데, 너가 신용카드로 현금영수증 포함해요. 현금영수증하고 신용카드를 발행하면 발행가액의 1.3%. 우리가 간이과세제도 이거 해주는데, 간이과세자의 음식 숙박업은 2.6%예요. 그래서 그건 딱 그때 가서 하시고, 발행가액은 여러분들 여기서 특이하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포함된 가액인 발행가액 1.3%, 대신 연 500만 원 한도라고 해서 이제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1기 때 매출액이 3억이래요. 3억이면 3억 곱하기 1.3을 하면 390만 원이 세공제로 나와요. 2기에도 여러분 신용카드 매출이에요. 당연히 신용카드 매출로 2억을 했더니 또 2.3 했더니 260이 나오겠죠. 그러면 260을 계산해버리면 얘네들이 500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2기에는 항상 1기에서 공제받지 못한 110만 원 한도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2기에는 이 둘 중에 이제 작은 금액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11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연 500만 원 한도로 이제 계산되는 거니까.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신고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세액공제는 1기당 만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기에 만원, 1만원, 그러면 1년에 2번 신고하니까 얼마? 2만원 받는 거죠. 여러분 소득세랑 법인세도 2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2만원을 해줄 건데 1기, 2기니까 2만원이다. 근데 특이한 건 간이과세자예요. 간이과세자는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니까 걔네들은 한 번에 2만 원이야? 그렇진 않아요. 걔는 한 번에도 만 원이에요, 만 원. 간이가세제도 만 원. 우리 부가가세세 일반 사업자들, 법인 사업자들 한 기에 만 원, 이렇게. 그래서 개인, 소득세법 2만 원, 법인세법 2만 원, 부가세 2만 원, 간이가세제만 만 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하여튼 뭐, 나머지 뭐, 어느 금액으로 환급을 이제 불가능하다고 써있지만, 하여튼 이거는 환급든 이제 우리 간이가세제는 환급 안 되니까 그건 따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 하나는 이제 발행세액공제를 이걸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신용카드로 받아온 거, 하나는 매출한 거고 하나는 매입한 거니까 양쪽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입한 거는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처럼 오른쪽에 있는 거는 공제를 해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번에 할 게 가산세인데 가산세는 이제 크게 시험에 따로 많이 내진 않고 당연히 계산은 나오진 않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개념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앞에 설명을 웬만큼은 한 것 같은데 하면서 왔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케이스인지 보고 여러분들 이건 너무 디테일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을 거니까. 일단 얘네는 가산세가 두 가지가 있대요. 국세 기본법상 가산세가 있고 하나는 부가가치 세법상 가산세가 있어요. 이 가산세를 하면 이제 우리가 징수를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제 우리 벌과금 형태로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세법에서 규정을 해놨는데 규정대로 이제 신고를 안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제출을 안 했을 때는 이런 가산세를 부담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고 이 국세 기본법상 가산세는 우리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애들이에요. 근데 공통적인 애들이라고 해서 항상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고 우리 세목마다 약간씩 틀리긴 한데 그런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묶어놓은 가산세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는 이제 우리 나중에 어디서 배울 거냐면 국세 기본법 할 때 국세 기본법에서 한 번 더 이제 볼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총괄로 한 번 더 다시 할 테니까 그 대신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에서 한번 배우고 나서 국세 기본법 가면 아주 쉬워져요, 그게. 그래서 그때 처음 배우시면 복잡하고 이제 이해가 안 갈 수 있겠지만, 그때는 뭘 배울 거냐면 얘네를 배울 거예요, 얘네를. 국세 기본법상 가산세는 얘를 배울 거다. 근데 지금 요거를 그래서 여기서 배울 건데, 제가 요거는 법인세법 말고 소득세법하고는 제외하고, 그때에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고 여기서만 한번 설명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일단 국세 기본법 가산 이건 좀 이따 보고 이제 뭐가 있냐면 종류가 얘네들인데 크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신고 불성실. 내가 신고를 제대로 못했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그거에 따른 납부 불성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트예요. 신고를 못했니? 납부를 못했니? 이거 세트인데 신고를 못했으면 납부도 제대로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거고 맨 밑에 보시면 대리납부 이제 불이행에 따른 원천징수 납부불성실이라고 해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도 있어요. 그래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이 원천세 신고할 때 여러분들 원천세 신고를 하셔서 가셔야 되는데 뭐 대리납부도 이제 잘못했을 때 그럼 대리납부는 좀 이따 배울 거니까 이제 그 관련돼서 납부불성실인데 이거는 간단히 하시면 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신고불성실은 두 가지로 아예 무신고했을 때, 신고를 안 했을 때, 아니면 과소신고했을 때. 내가 나중에 과소신고한 게 발각이 되면 요 가산세를 이제 우리가 계산해서 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이렇게 들어가고 무신고 가산세는 이제 일반적인 가산세가 이제 납부세액에 이제 20%를 덜 냈으니까 이제 20% 그 납부세액을 덜 냈으니까 어차피 그 금액에 20%를 추가세라는 거죠. 내가 신고 안 한 금액이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이면 그 중에 그 20만 원은 더 무신고 가산세로 넣으셔야 돼. 그래서 얘네 둘 중에 하나 나가겠죠. 얘네는 10% 이렇게. 근데 얘네도 여러분들 거기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부정이 들어가면 얘네들은 부정이 들어가면 이제 40% 들어가니까 이제 요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 부당행위는 법인세나 이제 소득세나 이런 데서 같으니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서 고의로 들어가거나 일부러 했을 때 아니면 이제 문서를 위조했을 때 이런 게 부정인데 하여튼 20%, 10%, 40% 이렇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이제 부담할 거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에 미납세액의
미납세액의 10,000분의 3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일수의 10,000분의 3. 그러니까 10,000분의 3은 여러분들 1년 일수를 이제 미납한 금액에 대해서 일수를 365 1년 동안 하나도 안 냈다. 그러면 365에 3 곱하면 10.95%가 될 거예요. 그래서 10.95% 1년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 이제 늦게 내면 늦게 낸 일수만큼 계산하는 게 이 두 가지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 무신고, 과소신고. 근데 과소도 일반 무신고하고 부정과소신고 나눠 얘네들만 부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납부불성실을 계산하시면 되고 밑에 원천징수는 기본 3%에다가 거기다 요게 들어가요. 미납에 이제 일수에다가 10,000분의 3 들어갈 거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최대 10%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최대 10%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 한 거를 둘 중에 작은 금액. 그래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이나 아니면 대리납부에 의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뭐 이렇게 다 포함해서 대리납부도 안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납부불성실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여러분들 주의할 거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이제 보통 뭐가 있냐면 여기 있어요. 요 신고부성실에 여러분들 신고부성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제 곱표시 1번이죠. 그래서 영세율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세율 들어보셨죠? 영세율은 영의 세율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건데 그 영세율을 신고할 때는 첨부서류, 그러니까 영세율을 증명하는 첨부서류가 제출됐어야 돼. 근데 첨부서류가 제출이 안 되면 너네들 가산세 물어라 라고 해서 거기 영세율 과소신고 우리가 신고 안 한 부분을 과표를 0.5% 이제 가산세라고 나온 거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갈 거니까 걔네들은 요게 따로고 이거 따로예요. 각각 따로니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여러분들 477페이지에 글로 나온 건 5째 줄, 6째 줄 있죠,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서 신고 납부한 경우는 실제 신고할 때 그 금액은 끝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자진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써 있고,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납부기간까지 어느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를 다른 사업장에서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건데 그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얘가 내년에 낼 거를 미리 내놨대요. 미리 내놓고 내년에는 그걸 이제 과소신고한 거죠. 그래서 과소신고했을 때 납부불성실은 이미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돈이 들어간 금액을 나중에 충당시키면 되겠죠. 충당이라는 건 거기서 이제 그 금액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이미 납부한 걸로 봐서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A라는 사업장에서 낼 돈을 이제 B 사업장에 더 많이 낸 거죠. 그럼 A 사업장은 과소신고가 되는데 과소신고는 당연히 신고가 들어가는데 납부는 이미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납부불성실 과산세는 이제 우리가 적용시키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이미 돈이 이제 국가에 들어가 있으면 납부 불성실은 없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국가에 이미 한 1,000만 원 정도 내놨어. 이미 1,000만 원 정도 국가에 이제 예치를 해놓은 거죠. 나중에 세금 나오면 납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충당시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얘는 신고를 하고 납부를 안 해도 납부불성실은 없는 거죠. 계속 금액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금액에서 차감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고불성실은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들 따로 설명할 거고, 다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는 것만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미등록 가산세다. 미등록 가산세는 앞에 처음에 이제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설명을 했어요. 회사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등록을 안 하면 이제 미등록 가산세가 나와요. 등록을 안 하면. 근데 잠시만요. 미등록 가산세는 특징이 공급가액의 1%예요. 내가 그 등록 안 한 기간에 따른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부담시킬 건데, 얘네들은 이제 1개월 내 또 등록해주면 이제 우리가 50% 감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 그린 거 여러분들 한번 더 앞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등록할 시점에 등록을 못하면, 그때 20일에 등록을 못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공급가액의 50% 가산세 1% 가산세인데 그 중에서 한 달 내 등록해주면 이제 50% 감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면을 이제 받지 못하고 이제 1% 가산세 부는 거니까 그거 보시고, 이 미등록 가산세에는 뭐가 포함될 거냐면 타인 명의도 미등록이에요.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했어요. 이거 등록 안 한 걸로 봐요. 그래서 얘네들도 공급가액 1% 가산세 물 건데, 여기서 그럼 타인 명의도 포함이긴 한데,
타인 명의에는 배우자는 제외예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배우자는 타인이 아니다.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괜찮다는 거죠.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얘네들은 이제 1% 가산세예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가장 많은 게 이건데, 부실인데, 세금 계산서를 일단 발급을 안 했어요. 한번 볼까요? 미발급과 지연발급. 이거 앞에서 했었죠. 지연발급. 제가 언제까지 하면 지연발급이라고 했어요. 당해 과세 기간에 확정 신고기까지 발급을 하면 이제 지연 발급이라고 했어요. 지연 발급은 1%고 이렇게 1% 가산세를 이제 발행제총에서 물더라도 매입자도 문다고 했죠. 지연 수치에 대한 0.5 그건 좀 이따 할 거고 미발급은 발급을 안 하면 2%다. 2%고 그 오른쪽에 이제 따로 보시면 이제 가공 발급은 3%, 위장 발급은 이제 2% 이렇게 돼 있는데 가공은 실제 거래가 없이 세금 계산서만 발행한 거고 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명의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제 발행하거나 발급받은 거예요. 이거는 발행자와 발급자가 다 가산세 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산세가 있고 미발급 말고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부실기재. 부실기재는 이제 이게 아니니까 걔네들은 다 1%예요. 그래서 1%고 지연발급도 1%, 부실기재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가 종이로 발급했어요. 걔도 1%예요. 그러니까 지금 2%랑 여러분들 3%는 얘밖에 없어요. 나머지 세금계산서 관련된 잘못된 것들은 다 1%다. 이렇게 일단 보시고 그게 여러분들 세금계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미발급이고 네 번째 가공 오른쪽에 들어온 이제 위장. 그 다음에 사업자가 아닌 자가 가공 발급했을 때는 이제 2% 그것도 미발급으로 보는 케이스로 가서 이제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세금계산서를 아예 잘못 발행했지만 발행을 잘했대요. 잘했으면 이제 두 가지 가산세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합계표가 부실됐대요. 제출이 안 된 거지. 이것도 두 가지 케이스인데 이거는 하나는 지연제출이에요. 지연제출. 예정신고 때 여러분들 내가 매출신고를 누락했어요. 그래서 확정신고 때 들어가는 게 이건데 세금계산서는 나갔지만 전송이 안 된 거예요. 전송. 여러분들 전송에 관한 이제 그건 뒤쪽에 따로 있으니까 그거 따로 보시고 매출처별 합계표 부실은 지연제출은 여러분들 0.3이고 미제출이라고 해서 이제 합계표를 아예 안 냈으면 0.5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계산서는 있는데 합계표에 안 들어간 거죠. 합계표라는 거는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제 국세청에 전송이 됐다. 그럼 합계표가 자동으로 들어간 거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랑 전송이 안 됐을 때 걔네들이 여기다 적어서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간 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송이 당연히 됐으면 이거는 부실은 없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되고 미제출, 지연제출 두 가지 가산세고 또 매입처벌 합계표인데 얘네들은 이제 다 0.5예요. 다 전부 다 0.5인데 이 경우가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것도 다 배운 건데 첫 번째, 지연 수치예요. 내가 만약에 얘가 세금에서 발행을 지연 발급하면 받는 쪽에서는 지연 수치죠. 걔 가산세가 얘예요, 얘. 그래서 지연 수치 가산세가 0.5고 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내가 매출을 누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매출 누락한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매입도 일부분 누락을 해놨어요. 누락한 상태에서 매출이 세무조사에서 걸려서 그걸 이제 납부하게 됐을 때는 이 내가 누락한 매입도 넣어주긴 해요. 매입세액을. 그래서 넣어주긴 하는데 그때는 요 가산세를 붙여야 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매입처별 경정시 경정기간 확인을 거쳐 제출 이게 그거예요. 확인을 거쳐 제출했다는 거는 세무조사 시에 이제 그걸 확인해서 제출이 되더라도 인정을 해주겠지만 가산세 0.5를 물겠다. 이게 있고 마지막으로 끝에 보면 매입세액을 내가 과다기재해서 이제 제출하는 경우 있어요. 매입세 과다기재. 그래서 이건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간단히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전송 관련된 건데. 여러분 전송이 이제 두 가지죠. 이제 지연 전송하고 미전송인데, 지연 전송은 0.5, 미전송은 1%.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은 하긴 했는데 전송이 안 됐다. 뭐 이런 케이스는 드물지만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에 현금 매출. 거기 두 가지긴 했는데 현금 매출 명세서라는 게 있고 현금 매출 명세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인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고 있어요. 공급가액 명세서라고 해서 이제 요거를 제출 안 하는 건데 요건 뭐냐면
현금 매출 다음 페이지에 있을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484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현금 매출 명세서 대상자들, 제가 써놓진 않았네. 볼게요. 여기 있네요. 488페이지. 현금 매출 명세서는 이런 전문직 사업자예요. 488페이지 전문직 사업자들은 자기네들이 현금 매출한 거 있니? 해서 그거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신고 못하면 가산세가 1%예요. 1%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공급가입명세서라고 해서 이제 네가 어떤 누구한테 임대를 하고 있니? 그리고 임대료가 얼마고, 면적이 얼마고,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 명세서가 있는데, 이게 안 나가면 1% 가산세가 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오는 480페이지하고 81페이지 나오는 이런 가산세들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뭐 이걸 뭐 따로 계산해서 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산세는 중요하니까 일단 한번 보시고, 482페이지 보시면 중복 적용 배제라고 해서 이건 뭐 외울 수가 없어, 어떻게.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건데,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서를 이제 공급을 이제 잘 했으면 좋겠지만 이걸 부실했으면, 얘가 부실하면 얘가 따라 나와요, 당연히. 얘가 안 들어가면 얘도 안 들어갈 거니까. 근데 얘네들을 동시에 가산세를 매길 수는 없어요. 하나만 매긴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산세가 높은 걸 위주로 먼저 부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세금 계산서 관련된 부분들이 부실이 나와서 이제 우리 가산세를 물면 얘도 안 들어가고 얘도 안 들어가요, 전송. 그래서 이것도 안 들어갈 거니까 얘네가 먼저 되고, 얘네가 잘 됐을 때 얘네가 안 되면 가산세 얘를 이제 무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나눠 있으니까 이제 한번 그건 간단히 읽어보시고, 밑에 있는 가산세 감면 규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산세 감면인데, 이거는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국세기본법상 중요해요. 여기서는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이랑 여러분들 법인세 소득세에서는 감면 규정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세금을 덜 냈을 때 이제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수정 신고를 하셔야 돼요. 과소된 신고된 금액에 대해서 수정 신고를 따로 하셔야 되는데, 이 수정 신고를 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니면 또 아예 신고를 안 했거든. 무신고는 여러분들 이거는 과소신고. 그 다음에 아예 무신고했어요, 여러분들. 무신고했으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쓸게요.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라고 부를 건데, 이건 아예 무신고했을 때요. 무신고. 그래서 이렇게 나눌 건데, 그럼 무신고하고 과소신고했을 때 마냥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자진해서 우리가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 중에 수정신고는 네가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내가 가산세, 과소신고의 가산세 50% 감면해 주겠다. 이게 감면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감면 규정이 들어갈 건데, 이런 식으로 50% 감면. 그 다음에 1년 내,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사이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20% 감면. 그 다음에 2년 내 네가 신고해주면 10% 감면 해주겠다. 이런 감면 규정이 있고, 기한 후 신고는 여러분들 이제 무신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일단 1개월이에요. 1개월 내 신고해주면 50% 감면. 그 다음에 6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그 다음에 이제 20% 감면. 이게 있어요. 그 이상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규정은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게 6개월에 50%, 1년에 20% 이렇게 연수랑 이게 몇 퍼센트 나오는 거, 요거 잘 바꿔서 많이 내요. 그래서 요거 잘 나오니까, 이것도 얘는 6개월이지만 1개월 6개월이에요. 50% 20%니까. 그래서 그 규정 확인을 잘 하셔서 요것만 잘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실무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요거 말고 수정신고랑 기한 후 신고할 때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제 3번에 과세전 적부심상 결정통지 기간 내 결정통지를 이제 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것도 이제 50% 감면 규정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국기법 할 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4번이 중요한 건데, 만약에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 가입등록 개설, 제출신고 등록 가입 개설이에요. 예를 들어서 등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등록 가산세 등록을 언제까지? 네가 20일 내 등록하라고 했는데 20일로부터 우리가 한 달 내로만 등록해주면 50% 가산세 있대요. 그래서 이 신고 절차, 이제 제출, 등록, 제출 등록, 신고, 가입, 뭐 개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제출을 언제까지? 언제까지? 1개월 내, 이것도 1월 내 제출 시 50% 감면 규정이 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게 대표적으로 얘를 지금 우리가 미등록했으니까 등록을 한 달 내에 해주면 50% 감면.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제출이잖아요. 이것도 제출. 얘는 등록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출 등록에 대해서 우리가 1개월 내 신고해주면 50% 감면 규정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 같이 보시면서 이제 보셔야 돼요. 이건 중요해요. 요것들. 그래서 이건 중요하고. 하여튼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걸 일일이 하나씩 외우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한번 읽어서 보시면 되고. 이런 가산세에는 뭐가 있냐? 한도가 있어요, 한도.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이런 가산세에 대해서는 우리 한도를 1억 원을 한도로 해서 1억 원 넘지 않게. 중소기업은 5천. 근데 주의할 점은 1억 원과 5천이 한도 있는데 다만 우리 거기 단서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위반한 케이스들은 우리가 한도를 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고의적으로 위반한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나중에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뭐 이런 것들이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우리 불성실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고의로 들어가서 얘네들은 가산세가 없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5천하고 1억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산세까지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좀 넘어와서 478페이지 대리납부하고 이 전자적 용역을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거는 요거는 대리납부랑 전자적 용역은 따로 이제 별도로 보셔야 돼요. 별도로 이제 이건 보셔서 이제 하시면 되고 이거는 뭐 다른 데랑 보기로 해서 연관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걸 왜 하는지 먼저 보시고 첫 번째 뭐냐면 국내 사업장이 없대요. 이 회사가 이제 누구냐면 비거주자예요. 비거주자. 그 다음에 외국법인. 얘네들은 국내에 이제 본점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주소가 없는 애들인데 외국인이라고 봐도 돼요. 어떻게 보면 한국인인데 외국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비거주자랑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뭐가 없냐면 부가세 신고를 국내에서 할 수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걔네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뭘 할 거냐? 보통 일반 이제 누구한테 A는 누군지 지금 몰라요. 모르는 사업자한테 용역을 공급한대요. 용역하고 무채물인데 이게 재화는 공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화는 당연히 과세를 해야 되지만 용역을 이제 공급했을 때 그 대가를 주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 줘야 되냐? 원래는 이제 그 대가가 1,000원에 예를 들어서 부가세까지 원래 부가세도 과세 대상이죠.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과세 대상인 용역을 공급했을 때는 이렇게 대가를 부가세까지 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주고 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부가세를 받아갖고 신고를 안 하고 갖고 한다는 거죠. 부가세가 신고가 안 된다는 거니까 얘한테는 이걸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용역 과세 대상인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얘한테 주면 안 된다. 그러면 부가세가 없는 면세로 볼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건 과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변호사라고 하면 변호사들이 국내 사업장 없이 변호 용역을 해줬을 때는 얘는 외국인한테 예를 들어서 외국 비거주한테 변호 용역 받으면 부가세가 안 들어가니까 더 싸게 공급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안 되는 형평이 안 맞으니까 부가세는 내셔야 돼 쪽에서. 그렇지만 이제 부가세를 얘한테 주지 말고 어떻게 알아? 너가 세무서에 직접 내라는 거예요. 세무서에 이제 100을 낼 건데 요 100을 네가 내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대리납부라고 불러요. 이건 대리납부. 그럼 대리납부를 안 하면 아까 가산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까 꼭 납부는 하셔야 된다. 이런 것처럼 A가 세무서에 이렇게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구조가 이 대리납부 제도인데 그러면 A가 누구 해야 되냐죠. 한번 보세요. 이건 중요한 건데 얘가 과세사업자였어요. 과세사업자였으면 원칙은 이렇게 해주는 거죠. 네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나중에 세무서에서 어떻게 받아요? 공제를 받죠.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게 대리납부 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해서 공제를 받는 사업자들은 대리납부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세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어요. 얘네는 없다. 그래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제를 못 받는 사람만 이제 우리가 대리납부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 면세사업자죠. 그래서 대리납부 의무는 면세사업자가 대리납부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사업자가 아닌 자로 해서 이제 공제를 못 받는 사업자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매입세 불공제, 이 대상, 불공제 대상인 이 용역을 공급받았을 때 그 과세사업자. 이건 당연한 거죠. 공제를 받는 것만 안 해준다고 하지 과세사업자가 공제를 못 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대리납부 하셔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공제를 못 받으니까, 불공제니까 못 받죠? 그 과세사업자는 얘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공제를 못 받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공제를 못 받는 케이스 사업자들만 이제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 제가 그 내용을 설명해놓고 요건도 설명해놨으니까 과세대는 1번 보시면 얘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같은 경우고 얘가 과세대는 제와 그 용역에 되고 국내에 되죠. 당연히 제공받은 게 어디 과세 사용 소비돼야지 당연히 가능한 거. 과세 소비되니까 이제 얘가 뭐가 된 거예요? 이제 그 대리납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세 사용 안 될 거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를 받는 사업자만 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리납부 의무해서 여러분들 문제 몇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면 이제 나중에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자적 용역 제공하는 거. 요것도 의미만 잘 이해하시면 왜 하는지 보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것 때문에 하는구나라고 하시면 읽어보시면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읽으면 좀 어렵고, 일단 이제 먼저 간단한 사례를 한번 넣어볼게요. 국내 오픈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오픈마켓. 이거는 앱을 판매하는 이제 회사인데, 그게 이제 SKT나 이제 KT 같은 경우. 그래서 국내 오픈마켓 이런 데에서 요 앱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한대요. 판매하고, 그거를 이제 누가 공급할 거냐? 공급은 국내 사업자가 공급하는 앱에 대해서, 아니면 해외 개발자. 그러니까 국내 사업자라는 건 국내 개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자가 공급하는 사용하는 오픈마켓, 국내 오픈마켓에서 이제 소비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오픈마켓이라는 게 있죠. 해외 오픈마켓에서 대표적인 게 구글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제 우리 앱을 판매하는 경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사업자인데 국내 개발자라고 쓸게, 이거는. 국내 개발자. 이것도 국내 사업자, 개발자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개발자가 이제 공급하는 건데,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기존 규정은 이거예요. 국내 개발자가 여기다 올려놓고 이제 앱을 팔아요. 그럼 부가세는 어떻게 할 거냐? 판매할 때 소비자들한테 당연히 그 가격에 포함해서 받으시면 되죠. 그걸 누가 신고한대요? 이건 얘가 사업자니까 얘가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뭐라 되냐면 국내 개발자가 신고하고 납부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건 기존에도 했었고. 그 다음에 해외 개발자인데 얘가 여기다 올려놓고 판대요. 그러면 부가세를 이제 그 가격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결제가 될 거냐인데, 그건 아니고 해외 개발자는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서 대신해줘요. 그래서 대리납부처럼 이거는 국내 오픈 SKT나 KT에서 신고납부를 국내 오픈마켓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신고납부는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기존에도. 국내 개발자가 여기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구글 애플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 거죠. 여기다 놓고. 이거는 국내 개발에 이제 오픈마켓에서 들어가는 거고, 이건 해외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우리 거를 이제 신고납부 해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누가? 국내 개발자가 신고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거 제가 479페이지 보면 거기 1번 의의에 여러분들 해외 오픈마켓이라고 해서 국내 개발자 앱은 국내 개발자가 신고 납부하고, 해외 개발자 앱은 해외 개발자 해외 오픈마켓 모두 납부하지 않는다. 이거는 현 규정이, 그러니까 그 기존 규정이에요. 그래서 기존 규정은 어떻게 됐냐? 얘네가 봐요. 얘네가 여기다 올려놨어요.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게 어디서 소비되는 거예요? 국내에서 소비되는 이제 그 물건에서 국내 소비자가 그걸 구입하면 당연히 부가세가 납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부가세 납부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얘네도 사업자 등록이 안 됐고 얘네도 사업자 등록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새로 규정을 한 거죠. 이게 언제 규정됐냐면 2016년 7월 1일부터 이걸 하기로 했어요. 전자정용 제공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걸 해줘야지만 우리가 팔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 개발자가 만약에 해외 개발자가 신고하겠다고 하면 얘네들이 신고 납부를 하시면 돼요. 직접. 그래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구글이나 애플에서 신고를 하겠다. 그럼 얘네들이 신고하면 된다. 요게 새로 들어간 거죠, 요게. 그럼 어떻게 신고할 거냐? 얘네들이 이제 뭘 할 거냐?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서 이렇게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서 그냥 납부만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 사업자 등록, 인터넷으로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해서 니네들이 돈 받은 거 있잖아요. 돈 받은 거에 10%만큼은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해주겠다. 근데 보통 요거는 안 할 거예요. 보통 해외 개발자는 직접 신고를 하지 않을 거니까 보통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일단 용역 공급에 대한 특례 1번이 해외 개발자가 직접 공급할 때, 이거 직접 공급하게 됐을 때, 이제, 그거는 직접 신고하셔야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로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직접 공급도 가능하잖아요. 그건 얘네들이 하셔야 되거든. 그것도 우리 간편 사업자 등록으로. 니네들이 신고 안 하면 공급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고. 해외 개발자가 여기다 올려놓고 판 거 있죠? 올려놓고 판 거는 얘네들이 신고를 보통 해요. 그래서 그렇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특례나 밑에 이제, 우리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 있는데, 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일단 3번에 동그라미 1번처럼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을 게시일로부터 20일 하셔야지. 이걸 간편 사업자 등록이라는데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첫 번째. 그럼 이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가니까 그걸로 부가세 신고하시면 되고, 4번에 보시면 요 신고를 할 텐데 여러분들 일단 납부는 하시고 납세지도 이제 한번 보시고, 끝에 보시면 뭐가 안 돼 있냐면 가산세 적용 배제라고 했어요. 얘네들이 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 적용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 받고, 그 다음에 끝에 보시면 뭐 발급, 세금기관에서 발급도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가 빠졌네요. 공급 시기가 언제 공급한 건지. 그래서 그건 제가 따로 써드릴 테니까. 그럼 언제 공급한 걸로 보고 얘를 신고할 거냐?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앱이 제공할 때, 제공시하고 그러니까 앱을 제공했을 때랑 그 다음에 결제받았을 때, 결제했을 때, 결제시 둘 중에 빠른 날. 이렇게 빠른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여기 하나 빠졌네요. 그러면 특징이 이거예요. 간편 사업자 등록하기. 그 다음에 공급시기가 이날이니까 왜 그러냐면 공급시기 왜 정해주냐면 이때 외화 환산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날 빠른 날로 공급시기가 정해지면 그날로 환산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금에서 발급을 안 한다. 이 케이스는 세금에서 발급을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안 하더라도 얘네한테 가산세 물리진 않겠대요. 지금 가산세 물리진 않겠다니까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놓으면 이제 문제에서 그거 좀 다른 게 나왔을 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거 참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그 참고 사업 양도자의 부가세 대리납부, 이것도 꽤 중요한 건데 이건 여기다 간단히 쓸게요. 여러분들 사업 양도자 이거는 이미 배운 건데 한번 보세요. 내가 PC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A라는 사업자가 이제 B라는 사업자한테 이제 PC방을 넘기면 뭐 하라고 했어요? 사업으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이제 포괄양도 했을 때 공급으로 보지 않고 요거를 나중에 부가세 없이 그냥 계산을 해서 우리가 포괄량도 계약서만 작성해서 부가세 신고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이게 포괄량도가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10억에 대해서 이제 부가세가 1억이 신고가 안 됐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됐으니까 이제 가산세를 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불안한 거야. 얘네들이 서로가. 그래서 불안하니까 이거를 공급으로 보자고 했을 때 얘가 만약에 이렇게 10억에서 1억을 줬더니 11억을 줬더니 얘가 나중에 이게 포괄량도라 이건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A한테 1억을 다시 받아와야 돼요. 국가가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이거 납부는 안 했을 거니까. 그래서 국가가 이제 이걸 포괄량도니까 이거는 신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10억은 들어갔고 1억은 이제 신고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했을 때는 그럼 1억에 대해서 B가 새로 받아오면 A가 주겠어요? A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물건 그 게임방 판 이제 그 주인은 이제 어디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불안하면 이거를 이렇게 직접 줄 때 이렇게 11억을 주지 말고 1억은 네가 이것처럼 세무서에 직접 내라는 거죠. 그리고 세금계산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포괄량도니까 이거는 세금계산서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 1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세무서에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럼 10억만 내고 끝난 거니까. 그래서 얘 입장에서 좀 불안함을 좀 해소할 목적으로 이게 대리납부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 돈은 언제까지 되냐? 이게 새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세 번째 줄, 지급한 달이, 그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 이게 지급한 달이 이제 9월 달이면 다음 달 10일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요 1억을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억을 얘한테 주지 말고 이렇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할 수 있으니까, 사업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라고 해서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양도자가 대리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양수자가 대리납부하시는 거죠. 지금 당연히 양도자는 돈을 이제 받고 부가세 신고를 이제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이게 포괄양도일 때는 대리납부
납부를 이제 할 수도 이렇게, 그러니까 포괄량도일 때는 원래 안 했어도 되는데 포괄량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납부할 때는 대리 납부를 해라. 이런 개념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하시고 484페이지 이제 그 뒷부분 이제 한번 보세요. 부가가치세 이제 뭐 남았냐면 예정신고랑 확정신고가 있는데, 예정신고는 뭔지 아시죠? 우리가 1, 2, 3월 달, 1기 때 1, 2, 3월 달 부가세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예정신고하고, 그 다음에 확정신고 때 신고를 할 건데, 당연히 법인만 하는 거고, 법인은 예정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때 원칙적으로 신고하진 않아요. 근데 예정신고 누락한 부분은 확정신고 때 신고를 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 개인 같은 건 어떻게 할 거냐. 개인은 예정신고를 원칙적으로 안 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만, 개인 사업자는 뭐가 있냐면, 원칙은 예정 고지예요. 예정 고지 납부다. 고지 납부. 그래서 이게 11월 달에 고지서가 나갈 거예요. 11월 달이 아니죠. 그건 그 개인, 우리 그 소득세고, 소득세도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가 고지가 나가요. 부가세는 1년에 2번. 그러니까 예정 신고하는 기간 3월하고 나중에 10월 말 그 시점에 예정 고지가 나갈 거예요. 그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라는 거는 이제 금액이 다 정해서 나올 건데, 그러면 납부하는 금액을 얼마로 갖고 올 거냐? 이거는 보통 직전 연도에 납부의 2분의 1 금액이 납부서로 나와요. 그래서 납부 금액이 고지서 나오면 무조건 내셔야 돼. 그래서 이 고지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를 안 내면 가산금이라는 게 붙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산금이라는 건 따로 붙을 거니까 얘는 그렇게 내셔야 되고, 중요한 거 2분의 1만큼 늘 건데 그 밑에 보시면 꽃표시 1번에 징수해야 금액이 2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가세자에서 일반가세자 변경. 그래서 요게 고지납부가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외가 있으니까 거기 이제 20만 원 이제 미만이거나 이제 간이에서 일반으로 넘어왔대요. 그래서 사업자 변경이 됐을 때는 일반가세자들은 예정 고지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외적으로 이제 고지를 나온 금액을 이제 고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선택상 우리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고. 원칙은 고지서 나올 건데 예외적으로 또 신고. 이해는 안 내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고지를 안 하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요게 아닌 상태에서 이제 그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납부세액이 3분의 1이 미달한다. 우리는 반이 나올 건데, 졌는데 반이 나올 건데, 지금 보니까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신고하는 게 유리하니까. 그래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기환급 받는 자, 조기환급. 이 조기환급은 뒤에서 제가 따로 설명할게요. 조기환급 받는 자는 이런 식으로 또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환급 받기 위해서 이제 예정 신고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여튼 개인 사업자의 특징 잘 보시고, 여러분들 그것만 잘 체크해 놓으세요.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 근데 오른쪽에 확정신고 납부인데, 확정신고 납부는 또 이제 4, 5, 6월, 그 다음에 10, 11, 12 이렇게 그때 확정신고를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확정신고 시에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참고에 적어 놓은 거니까 확정신고 시에만 하는 건데, 이건 따로 문제를 내지는 않겠지만 얘네들을 예정신고 때도 하고 확정신고 때도 한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가 적지 않고 나온 대로 보세요. 대손세액공제 여기서 다 배운 거, 재계산, 그 다음에 과세전용 매입세액,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예요. 의제매입세액 한도계산. 요거는 앞에서 다 배운 거죠. 지금 확정신고 때 한다고 해서 대손세액도 확정신고 때, 과세전용 매입세액, 그 다음에 납부세액 재계산, 그거 확정신고 때만 한다고 제가 써드렸고, 의제매입세액 중에서 여러분들 한도계산은 확정 때 한 번만 할 거예요. 한도는. 그래서 그렇게 써있는데, 금방 배웠던 두 가지. 전자신고세액공제도 확정신고 때 10,000원, 확정신고 때 10,000원 두 번 할 거죠. 확정신고 때만 들어간 게 전자신고세액공제고, 가산세. 지금 앞에서 배운 가산세도 확정신고 때만 할 거예요. 예정신고 때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확정신고 때만 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환급이에요. 그 중에 일반 환급만 확정신고 때 하는 거니까, 이거 환급하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밑에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인데, 원래 수입은 세관장이 징수를 해주죠, 보통. 그래서 수입자가 누구인지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 사업자가 신고납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납부하는 건데 보통 세관장이 대신 징수를 해주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부 유예. 이것도 최근에 바뀐 건데, 재화의 수입 시 납부 유예. 이건 개념만 보시면 돼, 개념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A라는 자가
A라는 자가 이제 수입자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을 할게요. 수입을 할 건데, 세관을 통해서 이제 수입을 할 건데, 얼마에 수입할 거냐면, 이제 1,000원에, 이제 부가세가 이제 100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소비지국가세원칙에 따라 수입을 할 때, 수입을 할 때는 100원의 부가세까지 해서 1,100원을 이제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1,100원을 부담하고 수입해오는 거야. 그래서 부담하고 수입하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세관장으로부터 받았겠죠. 1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100원을 공제받아서 실제로 매입한 금액은 1,000원이다. 그럼 이 입장에서 지금 얘는 이제 어떤 거냐면, A 사업자는 보통 요걸 수입해서 보통 누구냐면 수출업자야. 수입을 해서 원재료로 수입해서 요거를 가지고 가공한 다음에 또 수출한대요. 그러면 수출업자들도 지원해주기 위해서 어떤 걸 할 거냐면 이 중에서 1,000원은 어차피 네가 부담해야 될 거지만 100원은 나중에 공제받을 거잖아. 이제 공제받을 이제 금액이니까 굳이 이거 지금 낼 필요 있냐죠. 응? 지금 얘네들이 돈이 이제 여기 1,000억이고 100억이라고 솔직히 가정을 하면 100억과 10억이라고 할게요. 그럼 100억과 10억이 있는데 그 10억을 어차피 공제받을 거 미리 낼 필요 있냐 해서 얘네들을 요거를 뭘 할 거냐? 납부 유예 신청을 하는 거예요. 유예 신청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럼 실제로 매입할 때 여러분들 얘네들 얼마만 내면 돼요? 이건 1,000만 내면 되는 거야. 지금 1,100억 아까 얘기했던 100억만 내시면 돼요. 10억은 안 내셔도 돼요. 납부 유예 신청. 그 대신 문제가 10억은 이미 세금 계산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뭐가 있냐면 세금 계산서 매입분에 이미 요 금액은 들어가 있어요. 100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납부도 안 한 거잖아. 납부 유예 신청했다가 납부를 안 했으니까 이걸 공제받아가면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공제받을 때 세금계산 매입분 밑에 뭐라고 되냐면 수입에 대한 납부 유예 금액이 써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세금계산서에서 요거 빼도록 돼 있어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액이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납부 유예한 이제 그 사업자들은 나중에 우리 신고할 때 신고시 이걸 정산이라 표현해요. 정산. 그래서 그 정산한다는 개념이 들어간다. 그래서 재화의 수입 시 납부유예 요거 개념 한번 보시고 얘네들 중요한 거 이제 그럼 누구를 이걸 해줄 거냐?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납부유예 신청을 1번 중소기업을 해준대. 중소기업 수출하는 중소기업. 그래서 중소기업이긴 한데 니은 디귿 보시면 총 수출액이 30% 이상 너의 매출액이 3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사업하면서 체납을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 들어온 건데 50% 수출 비중이 넘는 중견기업도 해준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대상을 잘 아셔야 돼. 그래서 대상이라고 해서 일단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이에요. 중견기업이고 체납이 없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30% 이상이고 얘네들은 수출 비중이에요. 그래서 수출 비중이 50% 이상. 그래서 수출 많이 하는 중소기업은 이렇게 납부유예를 해주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이번에 보시면 납부유예에서 아까 제가 정산이라는 표현을 썼죠. 거기 두 번째 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이 금액은 매입세액에서 어떻게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거나 이걸 여기서 못했으면 나중에 납분하셔야 돼요. 납분하셔야 된다. 그럼 3번처럼 3번이 뭐 객관식에서는 더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취소하겠다. 네가 국세를 체납하거나 아니면 조세법, 처벌법이나 이런 것 등으로 이제 세금 안 내서 이제 고발당한 상태거나 3번 같은 경우는 요건 충족 못하는 얘를 못한 애가 신청을 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납부유예를 취소하겠다. 이런 개념이니까 이렇게 보시고 이제 오른쪽에 환급하고 결정경정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환급은 아주 중요해요. 그나마. 그래서 이건 좀 중요한 파트니까 이건 잘 보시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환급과 일반 환급하고 조기 환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중요하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중에서 일반 환급은 언제 할 거냐면 확정 신고 시에만 일반 환급이 들어가고 조기 환급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기 환급 들어가고 이거는 중요한 건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 그래서 대상이 이제 거기 좀 이따 이거 보면서 할 테니까 1, 2, 3번 일단 영세율 적용받거나 한번 써놓고 할까요? 영세율 적용받는 회사랑 영세율 적용받으니까 어차피 환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빨리 환급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데 사업을 신축, 증축 확장을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것들은 조기환급 시청해서 돈 빨리 회수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구조 개선, 재무구조 개선을
이행 약정을 하는 회사라고 해서 이제 지금 파산 신청한 회사라고 보셔도 되지. 그래서 회생 신청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하여튼 얘네 회사들은 조기환급 대상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 그럼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 한번 설명드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기본 절차 한번 간단히 보고 나서 할게요. 일단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1월 1일부터 여기가 6월 30일 할게요. 6월 30일이고 이렇게 3월 31일인데 얘네들은 여기서 이제 매입이 많아요. 매입이 많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 기다려야죠. 기다렸다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신고를 7월 25일 날 할 거고, 매입이 많다. 이렇게 마이너스 나왔으면 그 금액을 4월 25일 날 법인은 신고할 수 있죠. 법인은 신고한 다음에 뭘 하셔야 돼?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을 확정 신고할 때 빼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빼서 혹시 그게 마이너스면 그때 환급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7월 25일 날 신고가 다 들어갔어. 확정 신고 때.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났다. 그래도 마이너스 났으면 환급을 해줄 건데, 요때 환급은 요거 환급은 일반 환급을 내게 하는 거예요. 일반 환급을 내게 하는 거고, 요 환급은 30일 내줄 거야. 30일 날. 그래서 30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8월 24일이다. 그럼 8월 24일 날 환급이 이제 그 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0일 날 환급을 들어오는 게 이걸 일반 환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환급은 이제 확정 신고 때만 해준다. 이게 일반적인 거고, 그럼 조기환급은 뭐냐? 조기환급은 이제 1월 달로 볼게요. 1월 달. 그래서 6월인데, 이때 매입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 마이너스 이제 100이 발생했다. 그러면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때는 당연히 뭐 하셔야 되냐? 1월 달 신고를 하셔야지. 매입 계산서 하나만 신고하면 안 돼요. 이때 매출과 매입을 다 신고했을 때도 마이너스가 났었어야 되니까, 요 신고, 1월 달치를 다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1월 달 신고를 하시면 돼. 신고를 하셔서 언제까지 신고할 거냐? 조기환급 신고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확정 신고기한이라고 해서 25일이 지난 다음에 30일내 환급이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 조기환급 신고기한이라 해서 25일내 조기환급 신고를 하셔야 돼. 그래서 요거 25일내 신고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고를 먼저 25일내 하시고, 환급은 그 대신 조기환급은 15일내 환급이에요. 이건 15일이에요. 15일내 환급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게 조기환급이에요. 그러니까 조기환급 신고기한은 25일 동안 신고하고, 환급은 15일 내 환급.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4월달 한번 볼게요. 4월달도 요 기간 거를 그냥 이때는 그냥 예정 신고했어요. 법인이. 근데 4월달만 신고하겠다. 4월달만 가능하죠. 그래서 조기환급 신고기에는 우리 조기환급 신고한 다음에 환급을 15일 날 받으시면 된다.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얘네가 굳이 1월달 안 하고 1, 2월달을 묶어서 하겠다. 1, 2월을 묶어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1, 2월을 묶어서 환급 받으면 25일에 신고하고 15일에 환급이 또 가능해요. 두 달치를. 그 다음에 한 달치 해도, 한 달하고 2월달 따로 해도 되죠. 그래서 각각 달도 해도 되고. 그 대신 3월달 할 때는 3월달 자체의 신고는 예정신고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정신고라고 불러요. 그거는. 그래서 보통 1월달 한 달만, 아니면 1, 2월달 1월달 한 달, 2월달 각각 한 달씩. 그 다음에 1, 2월달 묶어서 이것도 환급신고, 조기환급신고 하는 거죠. 3월달은 예정신고 때 한 번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확정신고 때도 1월달치 각각 신고할 수 있고, 아니면 두 개 묶어서 신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기환급 신고기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 매월이라고 쓴 거랑 매 2월 쓴 거 있죠. 그 부분이 그렇게 나눠 있으니까. 그래서 3월달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그 3월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3개월치 들어가는 것들은 굳이 이제 예정신고 때 같이 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확정신고 때 조기환급 신고한다. 조기환급은 신고하셔야 돼.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확정신고 요 기간에 대한 만약에 조기환급 신고하고 싶으면 그때는 25일에 신고하고 15일에 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기환급 신고가 됐다는 거는 요 사업자들이니까, 요 사업자들은 환급은 15일이에요. 신고 기한은 동일하지만. 그래서 제가 거기 오른쪽 페이지에 파란색으로 쓴 것들은 다 중요한 거예요. 확정신고기한, 예정신고기한,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내. 그 신고기한이라는 게 25일이죠. 그래서 그 신고기한 끝나고 15일내 환급을 하는 건데, 그 대상 1, 2, 3번. 3번 같은 경우는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 기업 개선구조 이행을 약정한 특별 약정을 이행 중인 사업자들, 요 사업자들. 그 다음에 그 나머지도 중요한데, 그 조기환급을 할 때 여러분들 이미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한 달을 신고했어요. 그러면 예정신고를 또 하셔야죠. 법인 같은 경우는. 이때 예정신고할 때는 이거 이미 신고했으니까 두 달치만 신고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거 제외하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마지막 세 줄, 조기환급세액 자체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 그 다음에 시설투자 매입 같은 경우. 근데 국내 매입분, 국내 공급분의 매입분을 뭐라고 돼 있어요? 구분하지 않고. 얘네들은 이거를 따로 이제 조기환급 대상인 이 부분만 신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같이 한 번에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같이 해서 사업장별로 매출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지,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런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그다음 사업을 신축하는 이 부분만 신고해서 나중에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신고한다? 그건 아니에요. 조기환급 신고기한에는 모든 걸 다 신고하라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고. 구분하고란 말로 많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뭐 틀린 걸로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기환급 대상까지 한번 확인해보고 이제 우리 일반 신고 한번 봤어요. 그 다음에 4번의 결정경정인데 결정이란 건 내가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뭘 하셔야 돼? 이제 그 금액을 정해서 오셔야지. 그래서 정해서 누가 정해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세무서장이 정해줘야죠.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이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국세청장이 이거 좀 중대한 사항인데, 그러면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도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경정은 여러분들 결정경정인데 이제 경정은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신고를 잘못한 거니까 잘못한 거를 이제 올바르게 바로잡는 요것도 누가 한다? 세무서장하고 이제 중요하면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하는 건데 이 결정경정 방법은 당연히 이제 실질조사 가는 거예요. 실질조사. 그래서 하는 건데 만약에 실질조사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실질조사라는 건 세무조사 가서 장부를 확인한다는 거고 장부를 확인했을 때 뭐 없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이제 자료가 없을 때는 추계조사라고 해서 이제 뭐 동업자 권형이나 아니면 이제 그 사람들을 그 매출을 추정해서 이제 이거를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추계 조사 방법에 이해한다라고 한 건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이네요. 경정시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이런 거죠. 거기 사업자가 경정시 경정기간 확인을 거쳐 제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무조사가 나온 거예요. 얘네들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매출 누락분에 대해서 내가 뭐 한 거예요? 매입 누락을 이제 우리가 신고를 하면서 그 경정기간 확인을 거쳐 제출했다는 건 세무조사 시 매입을 넣는 거예요. 당연히 매출은 들어가야 되고 매입을 넣는 건데 그것도 뭐 해주겠다. 매입은 공제해줘요. 이거 공제 안 해준다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정기간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것도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데 이때 뭐가 들어가요? 가산세 0.5%는 들어가요. 그거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라고 부르는데 0.5% 들어간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세 가지예요. 우리 지연 수취하거나 요 케이스 경정시 매입세 공제 받는 케이스, 그 다음에 매입세 과다기재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 세 가지만 이제 우리가 가산세를 무니까 이제 그 매입은 나머지는 다 매출에 대한 과산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들 어렵진 않을 거예요. 어렵진 않으니까 이거 한번 쭉 풀어보시고 왼쪽에 나오면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것도 중요해요. 조기환급은 중요하니까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간이과세제인데 간이과세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이거만 하면 부가세가 끝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부가세 마치고 그 다음에 소득세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꼭 소득세 우리 교재로 해서 이제 이어서 할 테니까 부가세 끝나고 소득세 보도록 하겠습니다.